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네. 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임베딩하고 그리고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RNN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그 수업 과제는 이제 NLTK를 설치해서 대외 데이터로 문자열 변수 생성 및 모델을 학습하는 거였고요. 제가 그 비교적 늦게 그 노트북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길업에 가시면 보시면 제가 그 이제 그 당국대 그 사설 대회가 아니라 이제 전체 대회이기 때문에 그 저희가 수업 시간에 공유한 코드를 이제 그 대회 홈페이지에도 함께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업에 올리면은 이 코드를 이제 대회 코드 공유 그 게시판에도 함께 그 쉐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제가 그 지난 시간에 강의한 내용 중에 이제 TF-IDF 피처를 생성해서 이제 그 피처를 가지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학습한 노트북을 제가 공유를 했는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수업 시간에 한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그 TF-IDF 벡터라이저를 사용해서 이제 TF-IDF 피처를 생성할 때 엔그램 레인지라는 그 인풋 파라미터를 이제 그 설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이제 범위를 1에서 3까지 주었는데 이 엔그램 레인지라는 입력 변수가 어떤 변수냐면 그 백 오브 월드 그 텍스트 피처를 생성을 할 때 이제 그 디폴트 그 밸류는 엔그램 레인지를 설정하지 않으면 이게 1,1이에요. 이제 그 말은 뭐냐면 단어를 그 하나의 단어만 가지고 그 단어가 그 출현한 빈도로 TF-IDF를 계산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범위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1부터 해서 이제 그 3까지 범위를 주면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 그 빈도를 구해서 TF-IDF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단어가 하나일 때 그리고 2개일 때 3개일 때까지 인접한 단어가 하나, 둘, 셋일 때까지 그래서 예를 들면 I am a boy 그러면은 I가 그 출현한 빈도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I am이 출현한 빈도를 계산하고 I am a 이렇게 세 개의 단어를 묶어서 그 출현한 빈도로 TF-IDF를 계산하는 거를 이렇게 엔그램 레인지라는 입력 변수를 사용해서 그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공유한 노트북에 보면 이렇게 엔그램 레인지를 1에서 3, 즉 그 이거를 바이그램 트라이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엔그램을 1에서 3까지의 단어 하나에서 3개까지의 단어를 가지고 엔그램을 만든 걸 가지고 TF-IDF 벡터를 생성을 한다라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그 지난 대회에서도 사용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stratified k-fold 그 5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을 했고 이제 그 밸리데이션 프리딕션과 크로스 밸리데이션 프리딕션과 테스트 프리딕션을 이렇게 5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이용해서 구하고 그래서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애큐러시가 76.6%, 로그 로스가 0.68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 제가 서미션 했을 때 보니까 그 퍼블릭 리더보드 로그로스 스코어는 한 0.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그 팀들 중에는 이제 한 50위 정도권, 50위권 정도 되는 모델이니까 여러분들 아직
그 TF-IDF 모델을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은 이제 이 그 예제 노트북을 참고하셔서 그 TF-IDF 피처를 생성하셔서 모델을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 그 예제 노트북에 대한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네, 교수님, 한 가지 질문 사항이 있는데요. 네, 그 앵그램 레인지 그 파라미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때 아까 전에 그 IM어 보유할 때 I 계산하고 IM 계산하고 IM어를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TF-ID F를 계산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평균을 구해서 이제 그 값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IM을 이 세 개를 각각으로 사용해서 하는 건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네, 이제 그 예제에서는 이 세 개가 각기 다른 그 범주로 간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환된 그 피처 벡터에서 볼 때 각기 다른 컬럼을 이제 차지를 하게 돼요. 아, 그래서 네. 전자가 아니라 후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 질문 있는데요. 네, 그 텍스트를 벡터라이저 한 다음에 나온 결과랑 제가 따로 그 피처 엔지니어링을 해서 만든 피처들을 같이 테스트 데이터에 넣고 싶은데 네, 그거를 제가 아무리 해봐도 잘 안 돼서 제가 만든 것도 다 플롯이랑 인트형 데이터인데 네. 테스트 데이터로 아무리 해봐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혹시 벡터라이저 된 결과를 테스트 데이터로 한 번에 묶을 때 혹시 에러가 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 혹시 그 이제 잠시만요. 제가 아, 코드를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지난번에 설명을 잠깐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TF-IDF p transform 아니면 transform 함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피처 매트릭은 넘파이 어레이와 호환이 되기는 하지만 넘파이 매트릭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이파이의 스파르스 매트릭이라는 그 데이터 타입을 가진 그 이 매트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새로운 피처를 애드한다 그러면은 이 그 스파르스 매트릭을 덴스 매트릭으로 먼저 변환을 해준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추가로 컬럼을 추가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 사이파이의 스파르스 매트릭을 서로 붙일 수 있는 함수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함수가 이제 그럼 스파르스 이제 사이파이 다 스파르스 밑에 있는 h 스택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여기에 이제 x 테스트 그리고 그 지금 학생분께서 생성하신 다른 컬럼이 있으면은 이제 뭐 x 넘 뭐 이런 x 아니면 이런 뭐 테스트 댄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서로 붙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면은 그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넘파이 매트릭으로 변환시켜 줄 수 있게 닷 밸류라는 그 멤버 함수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그 넘파이 매트릭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이파이 스파르스 매트릭과 넘파이 덴스 매트릭은 이렇게 sparse.h 스택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그 새로운 그 스파르스 매트릭으로 변화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셨으면은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시든지
또 다른 방법은 이제 x테스트 스파스 매트릭을 toDens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numpy 매트릭으로 먼저 변환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numpy에 있는 h스택을 이용해서 이제 그 스파스 매트릭을 numpy로 변경한 매트릭과 이제 추가로 그 생성한 그 변수 매트릭을 이렇게 두 개로 붙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 그 컬럼 개수가 그 약 6,000개 정도로 굉장히 많잖아요. 그 이전 수업에 공유한 코드에 이 엔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코드에도 이제 컬럼 개수가 한 2,000개 정도였는데 그러면 55,000개의 샘플에 그 2,000개 정도의 컬럼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메모리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바로 numpy 매트릭으로 변환을 했을 때 그 메모리 오류가 날 수가 있어요. out of 메모리 오류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거나 아니면 스파스 매트릭의 컬럼 개수가 너무 많을 때는 이 사이파이 스파스에 있는 sparse.h 스택을 이용해서 이제 스파스 매트릭과 덴스 매트릭을 함께 붙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서로 다른 두 개의 매트릭을 이제 붙일 수가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베딩 이제 지난 시간 마지막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임베딩은 이 NLP에서 자연어 처리에서의 임베딩은 각각의 단어를 정수로 인코딩한 후에 그 정수를 실수 벡터로 변환, 즉 각각의 단어를 그 일정한 사이즈의 실수 벡터로 변환하는 매핑 아니면 변환이 임베딩이라고 임베딩이라고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예로 뭐 독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게 0.25,1 이렇게 사이즈가 2인 실수 벡터로 변환이 됐으면 또 다른 단어인 cat은 이제 0.7, 0.1 이런 동일한 사이즈의 다른 실수 값을 가지는 그 벡터로 변환이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임베딩을 얻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그 신경망 모델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방식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임베딩 레이어를 가지고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단어 입력에 대해서 이 임베딩 레이어의 아웃풋 값을 이제 그 단어의 임베딩으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 아웃풋 레이어를 제외하고 바로 임베딩 레이어의 아웃풋을 이제 추출을 하면 그게 그 해당 단어에 대한 임베딩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케라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다뤘던 케라스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임베딩을 사용하는 방식은 이 케라스의 여러 레이어 중에 임베딩 레이어라는 레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이어를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때 임베딩 레이어를 이제 문자열 인풋 그 다음에 임베딩 레이어를 넣어 주시면은 이제 그 임베딩 레이어의 아웃풋이 바로 그 문자열에 대한 임베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베딩 레이어를 선언을 할 때는 인풋 디멘전, 아웃풋 디멘전 그리고 보통 이렇게 인풋하고 아웃풋 디멘전만 이용해서 임베딩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추가적인 입력 변수가 있는데 그 가장 단순한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임베딩을 보시면 이제 케라스의 시퀀셜 API를 사용해서 먼저 임베딩 레이어를 추가를 하고 그래서 인풋 디멘전이 1000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 인풋 디멘전은 뭐를 뜻하냐면 입력되는 그 인풋의 그 범주의 개수. 그래서 문자열이 입력이 되는 경우에는 그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단어의 개수. 그래서 총 그 단어의 개수가 그 몇 개인지. 그래서 이제 총 유니크한 단어의 개수가 1000개이다. 아니면 1000개를 넘지 않는다라고 그 보시면 되고요. 이 그 단어가 들어와서 이 임베딩 레이어를 거쳐서 어떤 사이즈의 임베딩을 그 출력할 것인가 그거를 이 아웃풋 디멘전 그 인풋 아규먼트에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문자열을 입력으로 받아서 길이가 64인 실수 임베딩 벡터를 이제 출력하는 임베딩 레이어를 지금 이렇게 선언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베딩 레이어 다음에는 이제 뭐 LSTM 오늘 그 배울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중에 하나인 LSTM 레이어를 쌓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 마지막으로 덴스 레이어 뉴런이 10개인 덴스 레이어를 쌓고 이런 식으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풋 사이즈는 이제 그 이 배치 사이즈 아니면 샘플 개수. 그래서 그 샘플 개수 곱하기 그 인풋 랭스. 이 인풋 랭스가 이제 저희 대외 데이터에 보면은 그 예제 코드에 보면은 인풋을 패딩을 해서 이제 총 각각의 문자열의 길이가 어느 그 일정하도록 그 설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인풋 랭스를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샘플 개수 곱하기 인풋 랭스의 2디멘셔널 2차원 인풋을 이 임베딩 레이어의 인풋으로 주시면은 이제 아웃풋으로는 3차원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개수 그리고 인풋 랭스 그리고 아웃풋 디멘션. 그래서 각각의 입력에 대해서 이 그 임베딩 벡터 사이즈만큼의 이제 아웃풋 개수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에서는 이제 하나의 문자열당 그 64개의 이제 그 하나의 단어당 하나의 단어를 64개의 실수로 이제 변환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문자열의 길이가 10이다. 그러면은 각각의 문자가 64개의 실수로 변환이 되고 그러면은 총 그 10개의 단어 곱하기 64, 즉 640개의 실수가 이 임베딩 레이어의 아웃풋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샘플이 그 640개의 실수 넘버로 이제 출력이 되게 됩니다. 혹시 여기 임베딩 레이어의 케라스 임베딩 레이어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뭐 좀 여쭤봐도 되나요? 네네. 아까 640개의 실수로 넘버링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데이터셋에 있는 제대로 이해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데이터셋에 있는 그 모든 단어들이 1부터 640까지로 한정돼서 표현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각각의 단어는 실수로 64개의 실수로 이제 변환이 되겠죠. 그리고 그 실수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사이에 이제 값이 될 텐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그 큰 범위를 가지지는 않고요.
근데 아, 임의의 실수 64개의 임의의 실수로 각각의 단어가 매핑이 되는데 문자열의 길이가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그 단어가 64개의 실수로 변환이 되니까 64개의 실수 곱하기 이 문자열의 길이. 그래서 여기에서 예로 문자열의 길이가 10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64 곱하기 10해서 640이라는 그 숫자가 나온 거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이 pre-trained embedding을 실전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이 embedding 레이어를 지금 이렇게 embedding 레이어를 embedding 레이어를 사용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model.compile해서 이제 케라스에서는 compile이라는 단계를 거치죠. 이제 compile 한 다음에 그 model.fit 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이 임베딩 자체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어가 그 어떤 임베딩 벡터로 변환이 되는지 그 매핑을 이제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을 학습할 때 그 fit 펑션을 호출해서 학습을 할 때 그 매핑 자체도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근데 실전에서는 이제 그 pre-trained embedding을 많이 사용해요. 이거는 뭐냐면 그 위키피디아, 트위터 아니면은 웹사이트 여러 웹사이트를 크롤한 그런 다양한 그 큰 사이즈의 비교적 큰 사이즈의 문서 데이터로 미리 학습을 한 그 임베딩들이 이제 오픈 소스로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임베딩 중에는 구글에서 만든 월드2 100이라는 임베딩이 가장 유명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 만든 패스트 텍스트라는 임베딩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스탠포드에서 만든 글로브라는 임베딩이 이제 또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월드200은 보통 위키피디아 데이터를 가지고 그 트레인을 한 거고 패스트 텍스트는 이제 위키피디아나 커먼 크롤 데이터 그리고 글로브는 위키피디아, 트위터, 커먼 크롤 데이터를 가지고 그 학습을 한 건데 이런 임베딩을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저희가 학습 데이터가 보면은 뭐 이번 대회에서 5만 5천 개 정도의 이제 5만 5천 개의 문자열이 있고 각각의 문자열이 길이가 한 500, 맥시멈이 500 정도 되는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pre-trained embedding은 한 6 빌리언이면은 몇이죠? 100만이 밀리언이니까 1000만, 억, 10억. 그래서 뭐 60억 개의 그 단어를 가지고 학습을 한 그런 임베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런 임베딩, 매핑을 계산을 해놓은 거죠. 미리 계산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비교적 다양한 단어들이 서로 단어들에 대한 관계를 비교적 잘 캡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월드200, 패스트텍스트, 글로브 같은 경우에 임베딩 벡터 사이즈가 300 정도, 100, 200, 300 이렇게 가는데 이제 300 정도. 그래서 하나의 단어, 내가 독이라는 단어를 이런 월드200, 패스트텍스트, 글로브 임베딩을 사용해서 변화를 하면 300개의 실수의 임베딩 벡터로 이제 변환을 해주는 이제 그런 pre-trained 임베딩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장점이 뭐냐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크기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은 이 임베딩 벡터를 학습하기에 이제 데이터 양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의미한 결과를
유의미한 어떤 관계를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추출하기에 그 이제 그 데이터 사이즈가 부족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프리트레인드 임베딩을 사용하면은 그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할 때 이 임베딩에 들어가는 웨이트들은 이제 고정을 해놓고 그 나머지 웨이트들만 학습을 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데이터로 그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데이콘 그 대회 게시판에도 그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제 논의가 오갔는데 이제 그 운영자의 답변이 뭐였냐면 그 전처리에서는 프리트레인드 임베딩을 사용해도 괜찮고 대신에 이제 모델링을 할 때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전처리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할 예정인데 그래서 이런 프리트레인드 임베딩은 지금 대회에서 사용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이제 운영자가 답변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프리트레인드 임베딩을 사용하면 직접 임베딩을 학습했을 때보다 더 좋은 결과를 적은 데이터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도를 해볼 만한 그런 이제 방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러면 월2백, 패스트 텍스트, 글로브 여기에 대한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제 그러면은 그 임베딩을 추출하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 아키텍처나 아니면은 어떤 그 수식이 그 모델의 구조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월2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의 다른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사용을 하는데 하나는 CBOW, Continuous Bag of Word라는 구조를 사용하고 또 다른 하나는 스킵그램이라는 구조. 그래서 두 개의 지금 보면 약간 그 미러 이미지처럼 상반된 이미지죠. 이 두 가지의 그 네트워크 구조를 사용해서 만든 임베딩을 Word2Vec 임베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패스트 텍스트는 이제 그 캐릭터 임베딩, 그래 월드를 가지고 임베딩을 만든 게 아니라 각각의 이제 캐릭터 앵그램, 그 월드로 가지고 이제 월드를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이렇게 이제 그 묶어서 그 하나의 단어처럼 간주하는 거를 앵그램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거를 월드 단위로 묶는 게 아니라 캐릭터 단위로, 그러니까 뭐 I am a boy라는 게 있으면은 n이 1일 때는 I, 그 다음에 2일 때는 I am이 아니라 I a, 그리고 이제 캐릭터가 3개일 때는 I a m, 이렇게 그 단어 단위 앵그램이 아닌 캐릭터 단위 앵그램으로 학습을 한 게 패스트 텍스트라는 그 임베딩이에요. 그리고 이제 글로브는 이제 이런 뉴럴 네트워크 구조라기보다는 그 어떤 단어가 그 어떤 단어와 자주 출현을 했는지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매트릭스 그 팩토라이제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그 같이 출현한 빈도를 이제 계산한 게 이제 글로브라는 그 임베딩인데 그 실전에서는 이제 패스트 텍스트는 그 이름에서 그 볼 수 있듯이 굉장히 빨리 처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 라이브러리로도 존재를 하고 그리고 커맨드 라인으로 이제 pib로 인스톨을 하면은 이 패스트 텍스트 패키지를 인스톨을 하면은 그 커맨드 그 창에서 명령어로 그 개별 명령어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이제 빨리 어떤 문장을 임베딩으로 변환을 해주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그 속도는 빠른데 실제 그 어떤 accuracy나 모델에서 사용했을 때 accuracy나 그런 그 모델 성능은
다른 월2백이나 글로브 임베딩에 비해서 이제 약간 낮게 나오는 편이고, 그리고 그 월2백하고 글로브는 둘 다 성능이 좋은 편인데 글로브의 구조가 월2백보다는 좀 더 단순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요즘에는 글로브 임베딩을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지금 프리트레인드 임베딩을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추천하는 거는 글로브 임베딩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케라스에서는 프리트레인드 임베딩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을 하냐? 그러면은 보통 이런 글로브 임베딩, 월2백 임베딩, 패스트 텍스트 임베딩은 각각의 웹사이트에서 제가 이제 여기 링크를 각각 걸어놨는데 각각의 웹사이트에서 임베딩 프리트레인드 임베딩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사이즈가 꽤 큰데 월2백이나 글로브 임베딩은 한 몇 기가 한 4, 5기가 정도 하는 것 같고 패스트 텍스트는 그것보다는 이제 좀 작지만 그래도 이제 사이즈가 상당한데 이제 먼저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zip 파일을 압축을 풀어주시면은 이런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텍스트 파일을 이렇게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이제 파이썬 딕셔너리로 로드를 해주시면 이게 각각의 단어를 임베딩 벡터로 변환해주는 이제 매핑 테이블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임베딩 파일을 프리트레인드 임베딩 파일을 각각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이 코드를 이용해서 이제 파이썬 딕셔너리로 로딩을 해주시고 이 로딩한 파이썬 딕셔너리를 사용해서 이제 해당 데이터, 저희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에 포함된 단어들을 임베딩 벡터로 변환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임베딩 벡터로 변환을 해주는 코드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임베딩 레이어를 뉴럴 네트워크에 추가를 하실 때 이 weight라는 인풋 아규먼트를 통해서 이제 단어를 임베딩 벡터로 변환한 매트릭을 입력값으로 주어주고 그리고 이 임베딩 레이어의 trainable이라는 입력 변수를 false라고 이제 설정을 해주면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이 임베딩 레이어는 학습을 하지 않고 나머지 레이어만 이제 학습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임베딩 레이어의 weight은 바로 앞에서 이제 로드한 임베딩 매트릭으로 고정이 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단어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이 임베딩 레이어의 출력 값이 이 앞서 다운로드 받은 프리트레인드 임베딩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지금 이 예시 코드에서는 케라스의 sequential API가 아닌 모델 API를 사용해서 임베딩 pre-trained 임베딩을 사용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인풋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임베딩 레이어를 이렇게 앞에서 선언한 임베딩 레이어를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컨볼루션 원 디멘셔널 컨볼루션 레이어를 추가하고 맥스 플링 레이어 그리고 이렇게 쭉쭉쭉 레이어를 추가해 준 다음에 마지막에 덴스 레이어를 이제 추가해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할 때는 이 임베딩 레이어는 학습을 하지 않고 나머지 레이어만 이제 웨이트 값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 프리트레인드 임베딩을 이 프리트레인드 임베딩이나 케라스에서 프리트레인드 임베딩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 한 가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네. 저희 대회 데이콘 같은 규칙에서는 일단은 외부 데이터를 사용을 하지 못하고 사전학습 모델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일단은 데이콘 측에서는 데이터 전처리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만약에 이제 데이터 전처리에서
이제 사전학습 모델을 사용을 하지 못한다면 그 NLTK 같은 그런 토크나이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만약에 데이터 훈련셋이 어느 정도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임의로 이제 워트백트나 글로우 같은 논문을 참고해서 워드 그 인베딩 모델을 이제 저희가 직접 만들고 그거를 이제 저희 다시 훈련 데이터 셋에 적용을 시켰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교수님이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데이터 양이 60억 개 정도가 아니니까 훈련을 아무리 시켰다고 하더라도 단어들에 대한 관계를 잘 캡처하지 못해서 효과가 별로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 이제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 변수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웨이트의 개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통 단순한 그 데이콘에 공개된 그 케라스 코드만 해도 변수의 개수가 한 10만 개가 넘거든요. 저희가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가 한 5만 개의 그 문자열이 있고, 각각의 문자열이 그 사이즈가 50인가 500인가 길이가 돼 있는데, 생각해 보면 30만 넘는 그 웨이 값을 학습할 때 어떻게 보면 충분히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개수가 5만 개 이제 학습해야 되는 변수, 아니면은 코에피션트나 아니면 웨이트나 코에피션트를 볼 수 있는데 그 30만 개가 넘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패딩을 학습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NLTK 같은 라이브러리도 외부 데이터로 볼 것인지 아닌지, 이거는 약간 그 이론의 여지가 있는데, 이제 가장 확실한 거는 대회 운영자와 그 상의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보통 NLTK 같은 경우에는 그 모델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또 NLTK는 전처리에만 스트릭하게 전처리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는데 그렇게 제약을 두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갱심이나 스페이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그 글로브 인베딩이나 다른 프리트레인드 인베딩을 로드에서 사용하는 그런 코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외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대회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이제 가장 확실한 거는 이번에 그 데이콘 대회 그 게시판에 올라온 것처럼 이제 운영진에게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회에서는 전처리에서는 프리트레인드 그런 인베딩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이제 운영진이 공유를 해주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대회에서 이런 글로브 인베딩 같은 걸 사용한 건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공유해드릴 게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요즘 자연어 처리에서 가장 핫한 볼트니 트랜스포머니 이런 그 모델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제 이런 그 모델들도 프리트레인드 그 모델들이 그 공유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모델을 로드하기만 하면은 이제 이미 사전 학습된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전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현재 지금 대회에서는 이제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이제 여러분이 실전에서 어떤 그 머신러닝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한다, 아니면은 프로젝트에 사용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전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는 게 또 데이터가 적은 경우에 그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변이 되었나요? 네,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네. 인터넷 연결이 잘 안 돼서 그런지 교수님 말씀이 끊겨서
네. 그 첫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는데요. 그러면요, 저희가 이제 훈련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저희만의 이제 프리트레인드 인베이딩 모델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효과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이제 그 지금 데이콘 대회 사이트에 코드 공유가 된 케라스 그 코드가 공유가 된 게 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단순한 모델을 사용해서 인베딩 레이어, 그 다음에 에버리지 풀링, 덴스 레이어 이렇게 딱 세 개의 레이어만 가지고 그 신경망을 학습한 모델 그 코드가 지금 공유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단순한 코드도 그 학습해야 하는 웨이스의 개수가 30만 개가 넘어요. 근데 저희한테 주어진 데이터는 5만여 개의 그 샘플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5만 개의 샘플로 30만 개가 넘는 그 웨이스를 학습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프리트레인드 인베딩을 사용하면 단어를 인베딩 벡터로 변환하는 것을 학습하지 않아도 되고 나머지 웨이만 학습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프리트레인 인베딩을 사용하고 안 하고는 당연히 사용하는 게 이제 모델을 학습하는데 훨씬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뭐 그러면은 효과가 있냐 없냐? 이제 프리트레인드 인베딩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인베딩을 사용하는 게 그래도 원하드 인코딩이나 다른 방식을 사용한 것보다는 좀 더 효과가 있겠죠. 이제 그 이유는 원하드 인코딩을 사용하면 뭐 단어의 개수가 2만 개다. 그러면은 그 인풋 디멘전이 2만 개가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그 학습해야 하는 웨이트의 개수가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보다는 인베딩 벡터를 사용하면은 좀 더 그 인베딩 레이어를 사용하면 좀 더 그 학습해야 하는 웨이트의 개수도 줄일 수 있고 그 모델의 성능도 좀 더 향상할 수 있다라고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그 인베딩 레이어 파라미터의 트레이너블을 펄스로 설정하는 거랑 만약에 true로 설정하는 거랑 혹시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프리트레인드 인베딩을 사용하면은 이제 보통 트레이너블을 false라고 설정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인베딩 레이어에 그 들어가는 웨이트는 그 학습 시에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고정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모델.fit 함수를 통해서 학습을 할 때 이 인베딩 레이어에 해당하는 웨이트들은 앞서서 이 그 프리트레인드 인베딩에서 로드한 웨이트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할 때는 이 웨이트들은 변하지 않게 되는 거죠. 반대로 프리트레인드 인베딩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 트레이너블 그 인풋 아규먼이 디폴트 값인 그 true로 되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모델을 학습할 때 이 인베딩의 그 웨이트 값들도 이제 하나하나 다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인베딩 레이어에 있는 웨이트를 모두 다 학습을 한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이 코드는 따로 공유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케라스 공식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이 전체 코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실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 이제 없으시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았는데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이 인베딩에 대해서도 깊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깊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좀 더 대회에 여러분이 이제 실전에 적용 그 다양한 것들을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토픽을 제가 커버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각각의 토픽에 대해서는 깊게는 못 들어가고 약간 소개하는 식에서 소개하는 수준에서 이제 멈추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는 여러분이 다양한 이런 개념들을 접하시고 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이제 되시면은 이제 코드를 실행해 보시고 어떤 경우에 어떤 뭐 RNN이 어떤 경우에 더 잘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컨볼루션 네트워크가 더 잘 되고 이런 정도 그 경험을 해보시면 나중에 이제 좀 더 깊이 이론적으로 들어가는 다른 그 클래스를 접하실 때 아무래도 좀 더 쉽게 빠르게 이제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아주 깊은 그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키워드 정도만 알고 이제 그 각각의 개념을 실전에 적용할 때 어떤 코드를 사용해야 된다. 이 정도만 아셔도 하실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개념을 100%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아니면 한 50%도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셔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도 약간 소개만 하는 식으로 할 텐데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신경망의 한 종류로 시퀀스 데이터를 다루는 신경망의 한 종류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저희 문자열 같으면은 어떤 순서가 있죠. 그래서 I am a boy 그러면 I 다음에 I라는 단어 다음에 M이라는 단어가 오고 M이라는 단어 다음에 A라는 단어가 오고 이렇게 시퀀스 데이터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만든 신경망의 한 종류예요. 그러면 이런 자연어 처리 이외에 또 어떤 데이터를 다루는 데 사용을 하냐? 이제 시계열 데이터,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온도의 추이 아니면은 공기 오염도의 추이 그러면 각각 시간에 따른 공기 오염도, 각각 시간에 따른 온도 이거는 이제 시계열 데이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제 온도가 있고 오늘 온도가 있고 내일 온도가 있고 그러면은 이 순서가 있는 이런 데이터를 이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구성한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런 시계열 데이터 아니면 자연어 처리 또는 센서 데이터도 시계열 데이터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시퀀스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신경망이 바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는 이제 신경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로는 LSTM, Long Short-Term Memory라는 구조가 있고 또 GRU라는 구조가 있는데 이 Long Short-Term Memory는 굉장히 오래된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예요. 그래서 1960년? 너무 오래 갔나? 아무튼 굉장히 오래된 이제 오래 전에 개발된 네트워크 구조이고 이제 그 당시에도 처음 나왔을 때 이런 시계열 데이터나 자연어 처리에서 이제 압도적인 성능을 내서 이제 각광을 받았던 그런 네트워크 구조인데 요즘에도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GRU는 이 LSTM을 좀 더 단순화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인데 바로 NYU 뉴욕 대학에 있는 조경현 교수님께서 2014년에 처음 발표하신 네트워크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 중에 이런 머신러닝, 딥러닝 쪽에 굉장히 훌륭한 연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꽤 계신데 그 중에 이제 뉴욕 대학에 계신 조경현 교수님도 이런 뉴럴 네트워크의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하신 분 중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GRU라는 굉장히 유명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2014년에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입력 변수는 그 일반적인 그 머신러닝 입력 데이터는 샘플 개수 곱하기 피처 개수, 즉 2차원 입력 변수를 갖는데 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 입력 변수가 3차원이에요. 그래서 샘플 개수, 피처 개수, 그리고 시퀀스의 길이. 이제 저희 같이 문자열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에는 이 시퀀스의 길이가 이제 문자열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3차원 입력 변수를 다룬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그 시퀀스 정보를 사용을 하냐? 바로 이제 메모리 또는 인터널 스테이트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런 메모리 셀을 통해서 이전 입력값, 시퀀스에서 이전 입력값의 정보를 이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다음 입력값을 처리하는데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오늘 온도를 입력으로 받아서 그 모델링을 할 때 어제 온도 정보를 이 메모리 그 구조에 저장을 하고 있다가 오늘 온도를 가지고 그 학습을 할 때 학습에 함께 사용을 하게 돼요. 그 문자열 같은 경우에도 I am a boy라는 문자열이 순차적으로 이제 이런 시퀀스가 입력으로 제공이 됐을 때 boy라는 단어를 이제 처리를 할 때 그 앞서 나왔던 I am 이런 이전에 나왔던 단어들의 정보를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있다가 이제 boy라는 단어를 그 처리할 때 함께 사용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 시퀀스 입력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관련 논문을 찾아보시면은 이런 식의 도식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X라는 인풋이 들어와서 히든 레이어를 거쳐서 O라는 아웃풋이 나온다. 그래서 그 히든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 사이에는 W라는 그 웨이트 매트릭이 있고 입력 X와 히든 레이어 H 사이에는 U라는 이제 그 웨이트 벡터가 이제 학습이 된다. 이게 그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인데,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V라는 그 웨이트 벡터가 추가로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U라는 이제 X라는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 X라는 인풋만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전 단계 이 시퀀스에서 이전 입력값이 이제 V라는 웨이트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새로운 그 다음 시퀀스에서 다음 입력값이 들어오면 그 새로운 입력값과 이전에 그 제공되었던 입력값이 저장되어 있던 V라는 그 웨이트를 함께 사용을 해서 이제 출력값을 결정을 하는 이제 이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단순화된 도식을 이제 펼쳐보면 그 T-1 이게 시퀀스에서 이제 T-1번째 이 인풋이 들어왔을 때 히든 레이어에서 이 인풋 값과 그 이제 내부 메모리에 있는 웨이트인 V라는 웨이트 값을 그 결합해서 이제 그 T-1 타임 스텝에 O라는 출력값을 결정을 하고 이제 다음 타임 스텝에서는 XT라는 새로운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 그 XT-1까지의 입력을 가지고 그 학습을 한 그 메모리에 대한 웨이트 벡터인 V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XT에 대한 웨이트인 U를 그 결합을 해서 그 O 타임 스텝 T에 대한 출력값을 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모든 시퀀스에 대해서 출력값을 이제 결정을 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네, 혹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그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이제 그러면 LSTM과 GRU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이 그 히든 그 레이어에 있는 그 이 메모리 아니면 인터널 스테이트에 사용하는 그 웨이트 매트릭의 개수에 따라서 웨이트 매트릭의 종류가 이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LSTM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웨이트 그 인터널 스테이트를 나타내는데 두 개의 웨이트 매트릭을 사용을 하는데 GRU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좀 단순화시켜서 하나의 웨이브 매트릭만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더 좋은 성능을 내거나 비슷한 성능을 내는, 그래서 더 단순해졌기 때문에 학습도 빨라지고, 그리고 이제 그 더 학습도 더 빨리 학습을 할 수 있고 성능도 더 좋거나 비슷한 성능을 내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케라스에서 이제 그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는 마찬가지로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레이어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STM 레이어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GRU 레이어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풋 아규먼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데, 이제 보통 그 지정을 하는 인풋 아규먼은 이제 유닛 그 몇 개의 히든 유닛을 사용할 건지 그 일반적인 히든 레이어를 디파인 할 때와 이제 동일하게 이 유닛 개수를 히든 뉴런의 개수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그 인풋 변수 중 하나가 여기 있는 return sequence라는 변수예요. 그래서 이 return sequence라는 변수가 false인 경우에는 입력값은 시퀀스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출력값은 시퀀스가 아니라 하나의 값이 아니라 이 그 유닛 그 개수만큼의 출력값을 이제 출력을 하는데, 만약에 이 return sequence input argument이 true인 경우에는 이제 그 출력값이 2디멘전이 아니라 3디멘전 입력 그 인풋 디멘전하고 동일하게 시퀀스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LSTM 레이어를 그 두 개를 쌓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입력값 다음에 그 처음으로 쌓는 LSTM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return sequence input argument을 true로 줘서 이제 출력값도 시퀀스로 이제 만들어주고, 두 번째 그 LSTM 레이어에서는 입력은 시퀀스로 받지만 출력은 이제 2디멘전으로 해서 return sequence 입력 변수를 false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로 든 그 코드가, 여기에는 그 LSTM 레이어가 하나밖에 없는 뉴럴 네트워크인 경우에는 이제 LSTM의 return sequence 값을 디폴트인 false로 이제 그대로 남겨두면은 입력은 시퀀스이지만 출력은 이제 2디멘저널 출력값이 되어서 바로 이제 댄스 레이어를 히든 레이어로 아웃풋 출력 레이어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두 번째 예 같은 경우에는 그 첫 번째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GRU 레이어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심플 RNN이라는 또 그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플 RNN이라는 그 두 개의 그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return sequence input argument을 true로 주고, 두 번째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이 return sequence를 false로 줘서 이제 그 처음에는 3차원 인풋, 그리고 3차원 인풋, 2차원 인풋, 아니 3차원 인풋, 3차원 인풋, 그리고 2차원 인풋해서 마지막 출력값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그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저 한 가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그 네. 앞서 설명해 주셨던 LSTM하고 GRU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 GRU가 LSTM보다
더 성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건 데이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제 LSTM하고 그 말씀드린 것처럼 LSTM은 GRU보다 그 학습해야 되는 변수가 훨씬 많잖아요.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어떤 경우에 장점이냐면 이제 데이터의 크기가 그 비교적 큰 경우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경우에 그 변수의 개수가 많으면은 좀 더 accuracy가 올라갈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그 gradient boosting 머신 같은 경우에도 depth를 4로 줬을 때와 아니면 8로 줬을 때 아니면 LightGBM에서 number of leaves를 뭐 32로 줬을 때와 128로 줬을 때 이렇게 모델의 컴플렉시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accuracy가 그 만약에 충분한 데이터가 주어졌으면 accuracy가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LSTM이 GRU보다 그 hidden state 그 internal state을 나타내는 그 변수의 개수가 2배로 많기 때문에 데이터의 양이 충분한 경우 그 더 accuracy가 더 높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데이터의 개수 이제 그런 경우에 반면에 학습 속도는 GRU보다 훨씬 느리게 되겠죠. 이제 학습해야 되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성능이 낮다 이거는 성능이 그 GRU 논문이 2014년에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그 이슈가 되었던 것 중 하나가 그 학습해야 되는 변수의 개수는 거의 절반가량으로 줄었는데도 굉장히 다양한 그 데이터 셋에 대해서 성능이 동일하거나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기가 있게 됐는데 근데 이제 케글 대회에서 보면은 꼭 GRU가 LSTM보다 뭐 좋은 성능을 내거나 그 비슷한 성능을 내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안 좋은 성능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만 still 그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경우도 이제 있고 또 장점으로는 훨씬 더 빨리 학습이 가능하고 그 학습해야 되는 변수의 개수도 절반 정도 수준이다. 이런 장점이 있죠.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이제 그 LSTM하고 GRU를 사용하실 때 GRU를 사용했는데 퍼포먼스가 좀 더 안 좋게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GRU의 히든 뉴런 개수를 더 늘리실 수 있어요. 그러면 히든 뉴런 개수를 더 늘리면은 그 이제 컴플렉시티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LSTM과 비슷한 정도의 컴플렉시티로 만약에 GRU의 히든 뉴런 개수를 늘려주시면 또 성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성능이 GRU를 사용하셨는데 성능이 LSTM보다 뭐 안 좋게 나왔다. 그런 경우에는 히든 뉴런 개수를 변경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예,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참고 자료는 지난 시간하고 비슷하게 Approaching Any ML Problem 이 책에 보시면은 이제 챕터 11에 이런 그 Recurrent Neural Network 그리고 Pre-trained Embedding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케라스 웹사이트에 보시면 이제 Working with Recurrent Neural Network 튜토리얼이 있고 또 Pre-trained Word Embedding 튜토리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각각 그 예제 코드를 보시고 이 이제 케라스를 사용해서 RNN을 사용하고 그 Pre-trained Word Embedding 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수업이 끝나면은 제가 케라스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한 대회 데이터를 가지고 케라스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한 노트북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